저는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암호화폐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수만 개 중에서 제가 볼 때는 99%는 다 없어질 거다. 거의 잡코인이다. 저라면 그런 데는 눈길 하나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대장을 하나 딱 골라서 요즘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암호화폐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특히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초기에 관세 전쟁을 확 벌리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출렁거리고 다른 여러 알트코인도 가격이 많이 빠지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또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도 한번 쳤었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12만 4천 불까지 이렇게 올랐다가 최근에 다시 또 이제 금리가 다시 또 이게 빨리 떨어질 줄 알았는데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네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한 11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지금 녹화 바로 직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11만 달러는 다시 또 넘어섰더라고요. 또 다른 이더리움이라든가 솔라나 리플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하게 같이 좀 움직이긴 해요. 다만 이제 누가 앞서냐 뒤서냐 이렇게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연계해서 최근에 우리 특별히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알트코인은 좀 더 빠르게 또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앞으로 더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저는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암호화폐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수만 개가 있는데 수만 개 중에서 제가 볼 때는 99%는 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의 잡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라면 그런 데는 눈길 하나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대장을 하나 딱 골라서 그 대장에 저는 거의 3분의 2 이상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대장은 당연히 비트코인이고, 그런 다음에 그 대장에 졸개라고 할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있고 아니면 그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에게 일부 좀 투자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더리움이라든가 솔라나라든가 리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테마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일부 투자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이 매우 큰데 장기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보시나요?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 중 어떤 쪽을 추천하시나요? 보통 암호화폐는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너무 크다 이런 이야기를 보통 많이들 하세요. 근데 비트코인만 중심으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태어난 지 한 15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애기예요. 이제 애기 보고 지금 너 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니까 거래도 하지 않고, 또 그래서 이거 좋은 것 같은데 해서 사람들이 착 덤볐다가 아니네 해가지고 쭉 빠졌다가, 그러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이제 수천 %까지 올랐다가 다시 또 7, 80%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또 올랐다가 빠졌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저는 그런 과거 같은 그런 과격한 어떤 변동성은 이제 거의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전과 달리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비트코인의 그 가격 변동성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지난해 초에 미국에서 아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서 현재 실제 거래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특히 기관들이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은 팔고 지금 기관들이 지금 사고 있는 게 현재 비트코인 시장의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기관들이 계속 매집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가격의 더 안정성을 계속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개인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단기적으로 이득 본 거 가지고 만족할 수 있지만, 기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고 프로그램 매매를 또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스트래티지사 같은 예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했었는데, 그러한 회사는 아예 원래 처음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였는데 아예 이쪽으로 아예 이러한 비트코인만 매집하는 그런 회사로 지금 바꿨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현재 스트래티지사 같은 경우는 한 70만 개 정도 가까이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매집하는 회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도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전략 자산으로 이걸 모으겠다 이렇게 사실은 공약을 했었는데, 다만 이것을 갖다 신규 매집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특히 이제 신규 매집하려고 하면 가뜩이나 이제 미국 정부가 지금 계속 재정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살 거냐가 이제 큰 문제인데, 그래서 현재는 적어도 갖고 있는 것 한 50만 개 정도 되는 비트코인을 더 이상 팔지는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예전에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계속해서 한 5년 동안 계속 매집해서 한 200만 개까지 계속 늘려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최근에 이제 폐기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건데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렇게 공개적으로 매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 미국 대통령이고 미국에 내가 재무부 내가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몰래 사죠. 그럼 몰래 어떻게 사요? 당연히 갖고 있는 금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갖고 있는 그 금이 전 세계 가장 많은 게 아직도 미국이에요. 그 중에 일부를 팔아서 일부 저라면 조금씩 그러한 비트코인을 계속 전략자산으로 매집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모으면 그러면 그때 발표해도 되는데 내가 지금부터 금 살 거야 해서 그걸 갖다가 발표하고 사나요? 그럼 바보가 천하예요.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추세로 가지 않을까. 뭐 기관 투자자도 점점 늘어날 거고 또 기업들도 좀 더 할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은 아예 코인 같은 거 살 수 없다 이렇게 또 막아놨기 저는 그걸 못 하는데 그것도 결국 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국가도 생각해보면 전략자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전략자산 첫 번째 금, 달러 이런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뭐라고 하냐면 외환 보유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 같은 것은 이제 외환이 아니잖아요. 자기네 나라 달러가 바로 기축통화니까 외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금을 모으고 그 다음에 모으는 것이 보통 전략자산으로 원유거든요. 그런 거 비축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원유도 하나 비축을 하고 있는 전략자산 중에 하나이긴 한데 거기에 이제 이러한 비트코인도 전략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가격이 신시아 루미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적어도 10년이면 한 10배 정도 오르지 않을까. 10배 10년 오르면 그러면 다시 또 20년 되면 몇 배 오르겠어요. 그런 거 계속 생각해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의 그 천문학적인 그 정부 부채, 정부 부채가 현재 지금 한 GDP 대비로 보면 이게 지금 한 120%가 넘는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그것을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여력도 있지 않을까. 그것이 결국 미국의 달러 패권을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말이 좀 많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제 말씀은 그렇게 지금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각국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이렇게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똑같이 이러한 뭐 스트레치사라든가 아니면 뭐 미국 정부가 그동안 표방했던 것처럼 적립식으로 사나가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예전에 뭐 무슨 뭐 저축한다고 했잖아요. 뭐 재형저축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 돈을 모으면 어느 순간에 집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비트코인을 내 월급의 10% 정도 계속 사 모으면 나중에 저는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돈 여유가 있다 하면 저라면 돈을 막 빌려가지고 막 강남에 있는 아파트 사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비트코인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빚내서 빚내서 집 사는 것도 반대지만 빚내서 비트코인 사라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적어도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시경제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통화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는 건 크게 두 가지 요인이에요. 하나는 실질 수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뭐 기관이 참여하고 기업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정부가 계속 이걸 사 모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실질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명목 수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 유동성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건 결국 기준금리를 낮추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과연 어떻게 낮아지는가 이것을 잘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도 대응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기왕이면 단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갖고 그냥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도 꼭 해보고 싶다면 미국의 통화 정책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좀 전에 비트코인 가격을 미국 달러로 표시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 업비트에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뭐 미국 바이낸스에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원화로는 걔가 어떻게 가격 움직이는지는 아예 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것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것 가지고 그 가격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로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을 잘 보시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 경제와 사회를 바꾸는 혁명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지금 뭐 전 세계 뭐 수만 개 암호화폐가 나와 있고 최근에는 뭐 스테이블 코인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스테이블 코인은 일단 투자 자산은 아닌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 거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매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거고 다만 그걸 발행하는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다른 엔비디아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뭐 아니면 다른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간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 핵심에 있는 암호화폐 그것이 바로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비트코인에 지금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앞서서도 제가 전체 자산 중에 한 7, 80%는 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다른 얼트코인을 일부 갖고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비트코인은
그야말로 우리 인류 역사상 전혀 새로운 화폐의 선두주자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인류의 역사, 사피엔스 인류 역사는 30만 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30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 어디에서 처음 등장했어요. 물론 우리 인류, 현존하는 인류 말고 뭐 그 이전에 뭐 호모 이렉투스 해가지고 한 200만 년 전에도 나온 것도 있고 한데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현재 생존하는 인류가 사피엔스 인류인데 29만 년 동안은 물물 교환하면서 살았어요. 원시 수렵인으로서 그야말로 화폐도 없이 그냥 살았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조금씩 그냥 자급자족하면서 살았으니까 당연히 뭐 거의 실질적인 거래가 없었는데, 그러다가 10,000년 전, 12,000년 전쯤에 농업혁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모여 살게 되었고, 그래도 인구도 늘고 생산물도 늘고 그러니까 거래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화폐가 필요한 거예요. 물물 교환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매개 중개수단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이, 그래서 처음에 조개 껍질이고 나중에 동이고 은이고 나중에 금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한 18세기 중엽이 되니까 한 10,000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이제 산업사회로 또 넘어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10,000년 전쯤에 농업혁명을 하면서 농업사회가 되었고, 그래서 화폐가 등장했고, 다시 또 18세기 중엽이 되니까 산업혁명이 되면서 산업사회가 다 했고, 그래서 화폐가 또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명목화폐고 법정화폐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파운드화고 도이치마르크화고 프렌치 프랑이고 US 달러고, 지금 이제 살아있는 것이 미국의 달러고,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화고, 그리고 이제 유럽은 이제 유로로 바뀌었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실제 내재 가치가 없는 말 그대로 법정화폐, 법으로 정했으니까 화폐인 거고, 그리고 명목적으로 가치가 없어서 명목화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법으로 정했으니까 이거 정부가 돈이라니까 믿고 그냥 하고 있는 건데, 이제는 사회가 다시 이제 새로운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 이제 산업사회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혁명도 이제는 디지털 혁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혁명이에요. 농업혁명은 농업사회로 말 그대로 농사를 짓는 혁명이고, 이제는 산업혁명은 기계를 만들어서 그 기계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생산활동을 하는 그런 혁명인데, 이제는 디지털 혁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혁명이 뭐예요? 소위 이야기하는 스마트폰 만들고, 최근엔 뭘 만들어요? AI를 만들어요. 이게 기계입니까? 아니죠. 디지털 서비스고 디지털 기술인 거예요. 디지털이 그 핵심에 있는 말 그대로 디지털 혁명이고, 그래서 이제는 화폐도 새로운 화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화폐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디지털 화폐인데 그 이름이 암호화폐. 바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정부가 발행하지 않은, 정부가 법으로 발행을 강제한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탈중앙화된, 정말 분권화된 그야말로 암호화폐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만든 정말 자유로운 형태의, 그러면서 비밀이 보장되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다. 다만 이제 15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어리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아직도 화폐가 화폐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린애 보고 얘가 지금 어느 정도 성장할 거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땐 얘가 커도 엄청나게 커질 거고 세상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공부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것은 제 말씀만 듣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비트코인 살 거야.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현웅 교수 때문에 내가 폭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냐면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그걸 샀을 때, 그럴 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전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해요. 예전에는 제가 제 책에는 한 10년이면 한 10배 정도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등장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5년이면 10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변동성은 그래도 아직도 다른 주식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가격이 크게 추락하면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네 해가지고 다 팔아버리면 그냥 폭망하는 거거든요.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크게 권장하지 않는 것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 하다가 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이 길어졌는데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다. 화폐가 바뀌었다. 그 화폐의 중심은 비트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조차도 저는 그게 완전한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발행을 하면 미국 달러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수요가 더 증가해서 달러 패권이 더 강화되고, 그래서 달러 가치 더 커지고, 반대로 원화 가치는 또 떨어질 거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달러가 더 많이 시중에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왜냐면 달러 수요도 있어서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미국 국채도 더 많이 수요가 나타나니까 더 많이 발행하고 이러면서 달러 공급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대체 자산과 비교해보면 미국 달러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잘 말씀을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화나 다른 통화에 비해서는 달러 가치는 더 높아지지만, 그거 말고 다른 정말 한정된 양을 갖고 있는 금, 비트코인,
이것과 비교하면 미국 달러는 양이 자꾸 늘어나니까 어떻겠어요?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고 그런 비트코인이나 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거다 하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 그러면 금과 비트코인과 비교해보면 그럼 어떤 게 더 나으냐? 비트코인은 딱 정해져 있어요. 2100만 개, 2000만 개 이미 다 나왔고 앞으로 100년 동안 100만 개밖에 더 안 나올 거예요. 금은 그거보다 더 많이 생산량이 계속 더 늘어날 거다. 또 이미 단기적으로 최근에 또 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 자산 가치가 비트코인은 한 2조 3천억 정도 되고 그리고 금은 한 23조 정도 되는데 한 10배 정도 차이 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추월하는 그러한 날도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시고 그래서 스스로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낙오해서 아날로그 인간으로 평생 살면서 나중에 어쩌면 기본소득 받으면서 살아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좋은 거다. 이거 뭐 일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받아서 그냥 산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물농장의 돼지처럼 사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 아주 기본적인 삶만,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정도만 갖고 사는 것이고, 그야말로 사회에 의존하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바람직한 나의 모습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요? 한국 전체를 놓고 보면 양극화라고 딱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 그리고 나머지 기타 지방 이렇게 나누어서 이미 지방은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었고 실제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도 계속 그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서울 수도권 특별히 그중에서도 서울, 그중에서 특별히 강남 그리고 또 마용성 지역 이런 한강벨트는 아직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래서 사실 서울과 기타 지역 간의 이런 집값의 그 격차가, 이것도 OECD 국가 중에서 또 가장 격차가 크다 이런 또 보고서도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너무 지나치게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서울 중심으로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집값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제가 저의 유튜브 채널 이현은 교수의 경제 포럼에서 제가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을 정말 객관적으로 보는 전문가분들 계속 초청해서 제가 계속 저도 인터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저도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의견을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현재 6.27 대책이 있었잖아요. 6.27 딱 이제 한 2달이 좀 지났는데, 6.27 대책은 정확한 이름은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에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하니까 그 가계부채를 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그래서 대표적인 대책이 일단 6억 원 이상 부동산 담보대출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딱 정해 놓으니까 일단 거래량이 이제 위축이 되었어요. 거래량은 그래서 적어도 6.27 대책이 나오기 전보다 후에는 지금 한 절반 이하, 뭐 3분의 1까지 떨어졌다 이런 통계도 있는데, 이렇게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떠냐? 가격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서울 강남권이라든가 마용성 지역, 최근에는 또 주변부까지 지금 집값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다. 다만 그 6.27 대책 전보다는 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낮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이거 뭐 가격이 옛날처럼 다시 또 떨어졌거나, 그러니까 옛날 적어도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상황까지 가격이 떨어지진 않고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고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최악의 경기 침체를 맞이한 근본적인 이유가 부동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일단 경기는 나쁜데 부동산, 그중에서도 서울, 강남, 마용성 뭐 이런 지역의 부동산은 아직도 계속 나홀로 독주하고 있는 거죠. 나는 호황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경제는 전체적으로 다 나쁘고, 또 부동산도 지방은 굉장히 나쁜데 나홀로 강남이나 마용성 지역 이런 정말 사람들이 정말 선호하는 주거 지역의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데, 이건 정말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에 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첫 번째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보유세가 있고 또 하나는 거래세가 있어요. 보유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두 개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재산세가 있고 하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이제 거래세는 우리 취득세가 있고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일단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세도 그렇고 보유세도 그렇고 또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지방에 내 여러 채 갖고 있어봤자 이거 세금만 많이 때려 맞는구나. 그러니까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찾아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지방에 있는 집을 팔으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다 팔고 서울로, 그것도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찾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와서도 세금을 더 많이 때려 맞으면 되는데, 때려 맞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가구 1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뭐 취득할 때부터 시작해서 아니 보유할 때, 그리고 나중에 양도소득세도 보면 굉장히 저렴하게 정말 예외적으로 세금을 깎아 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세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유세는 OECD 국가보다 지나치게 낮아요. 반대로 거래세,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는 또 지나치게 높아요. 어느 정도 높으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GDP 대비로 부동산 관련한 세입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유세를 먼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보유세 전체 재산세, 우리가 보통 다른 나라는 재산세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종합부동산세까지 이렇게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유세를 GDP로 나누면 OECD 평균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KDI나 여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보유세는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높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집값이 소득 대비 높아도 너무 높은 거예요. 어느 정도 높으냐면, 우리가 넘베어라고 대표적으로 많이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소득 대비 집값을 비교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소득 대비, 가계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평균적인 주택이 보통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는데 아파트 90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통 3.3으로 나누면 이제 평이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평형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를 보통 비교를 하는데,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그러한 국민평형 아파트 값이 27배예요. 이게 27년을 그냥 돈 하나도 쓰지 않고 모으면 그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 하면 떠오르는 데가 뉴욕이잖아요. 뉴욕은 14배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거의 2배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뭐 런던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나라들 뭐 비싼 나라, 모든 나라의 도시를 다 가져와도 우리나라처럼 비싼 데가 하나도 없어요. OECD 국가들 전부 수도를 다 비교를 해보면, 제가 다 비교를 해봤는데 평균에 2배 내지 3배 이상 우리나라는 비싸요. 정말 잘못됐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이미 집값이 소득 대비 비싼데, 그래서 당연히 세금을 어느 정도, 세율은 낮아도 당연히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소득으로 나눠주니까.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싼데 그걸 소득으로 나눠주면 당연히 마치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지금 재산세를 내는구나, 보유세를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느냐, 그 집값 대비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보다도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미국에 비교하면, 제가 여기 제 책에 제가 자세히 계산해서 보여드렸어요. 뉴욕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 집값은 비싼데 보유세는 너무 낮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집을 사가지고, 내가 그것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특히 똘똘한 한 채 갖고 있으면 거의 세금 안 내니까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 반대로 거래세, 특히 뭐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예를 들어보면 이것은 뭐 3배 이상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선뜻 내가 팔고 싶어도 또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줘야지만, 그래 사람들이 투기하지 않고, 그리고 뭐 갭 투자도 하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집을 내가 양도해서 좀 조그만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좀 교외로 나가서 살 수 있도록, 특히 지금 인구 고령화 맞물려서 그렇게 사람들 사는 그 집을 좀 평수도 줄이고 또 교외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도록 딱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이제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일단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을 잡지도 못했다. 아직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그것이 지역이 더 확산되고 있고, 가장 최근 한국부동산원 같은 통계를 내는 기관의 그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는 그 상승률이 다시 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지역도 더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효과가 거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을 또 계속 할 수도 없는 것이, 이것은 그야말로 거래를 그냥 옥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불이 막 붙은 거예요. 서울에서 막 집값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올라가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하니까 우선 당장에 소방차가 와서 물을 확 부어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갑자기 사람들이 거래가 위축이 됐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앞으로 뭐 이거 계속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집값이 슬금슬금 올라가는 상태인데, 이걸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전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대출 규제를 했다고 해도 완전히 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뭐 지난 정부 시절에
2022년이죠. 그때 하반기에 집값이 빠르게 빠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서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도 거의 한 30% 정도 최고가에서 집값이 떨어졌거든요. 그랬는데 정부에서 정책금융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2023년부터 또 24년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신생아 특례대출, 지금은 신생아 특례대출이고 그전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해서 계속 저리로 돈을 빌려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집을 사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미분양도 해결하고 또 부동산 PF 문제도 해결하겠다. 또 그러면서 마치 젊은 사람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정부가 아예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계속 쓴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살아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부가 6.27 대책으로 해서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정책 대출이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조금도 규모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정부의 대출 규제를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값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건가요? 정말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평형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90제곱미터짜리의 아파트, 보통 방 3개짜리죠. 이런 아파트를 내가 구입하기 위해서는 새 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 아파트가 아니라 또 그런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27년을 먹지도 입지도 쓰지도 않고 계속 그걸 모아야 된다.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좀 싼 집 찾으면 되지. 뭐 연립주택 들어가면 되고 뭐 빌라 들어가면 되지. 아니 연립주택이나 빌라 같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내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반지하에서 살으라는 거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뭐 지방 주변부로 가면 되지. 아니 일자리가 서울에 있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는 정말 내 집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집값이 적어도 정부가 더 이상 개입하지만 않아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 개혁을 좀 제대로만 해줘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부동산 보유세는 좀 높이고 거래세만 좀 낮추면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하향 안정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집값이 조금씩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좀 기다리면은 그러면 젊은 사람들도 저는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너무나 버블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 충격이 딱 있게 되면 지금 뭐 미국에서 지금 뭐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막 터지고 있는데 미국도 겉으로 보기에는 경기가 굉장히 좋지만 이것이 마치 예전에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미국도 한번 크게 한번 터질 수도 있다. 또 2008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 닷컴 버블 꺼진 것처럼 크게 한번 또 그런 테크 기업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추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경기적인 어떤 침체, 불황이 올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도 크게 위축될 거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앞으로도 집값이 제가 좀 전에 슬금슬금 올라간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내가 빚내서 집 사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절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나요? 자,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절 끝났다고 보시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정말 끝났다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절은 일단 경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정말 두 자릿수거나 아니면 적어도 한 자릿수 후반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때예요. 그것도 아주 젊은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때 그것이 바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거의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대부터 시작해서 뭐 인구도 줄고 인구 고령화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과 전혀 다른 상태예요. 옛날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니까 사람들이 새 집, 좋은 집을 선호하고 있었고 또 인구도 늘어나고 또 젊은 인구가 빨리 늘어나니까 또 새 집, 좋은 집을 또 선호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전혀 반대의 상황으로 현재 가고 있다. 또 2020년 또 아주 특수하게 코로나 상황에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렸었는데 그러한 상황이 다시 또 반복되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억지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꺼트리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정부가 빚내서 집 사는 정책을 계속 해온 건데 이것이 저는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이미 정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정치권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일반인들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가계부채는 정말 너무 많이 증가했고 이것이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발목을 잡고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더 추락할 거고 정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40년을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도 또 어느 순간 또 폭탄이 확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보다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집을 샀는데 누군가 이 집을 더 비싼 값에 사줘야지만 그래야지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인구도 늘지 않고 경제 성장률도 빨라지지도 않고 또 빚도 더 이상 더 많이 낼 수도 없다. 그러면 누가 저처럼 그 바보가 나타나서 그 집을 더 비싼 값에 사줘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 될 거 아니냐. 정부가 나서서 계속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은 정말 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지금보다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대체 투자 자산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 시장이라든가 미국 주식시장도 굉장히 좋고요.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적어도 현 정부에서 어쨌든 앞으로 그쪽으로 돈이 가도록 계속 주식시장을 더 계속 끌어올리겠다. 코스피를 5천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선거 공약까지 했는데 뭐 100% 믿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적어도 옛날처럼 뭐 부동산 쪽으로 돈이 쏠리도록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크립토 커런시 해가지고 암호화폐 자산도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아니면 최근에 뭐 이더리움, 솔라나, 뭐 리플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대체 투자 기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돈 빌려가지고 부동산에 올인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개선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서울은 정말 엄청나게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지방은 또 반대로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막 지방이 완전히 공동화가 지금 막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상태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세제 때문에 부동산 세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부동산 세제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도록 1가구 1주택은 그냥 모든 세금에서 예외로 하고 있는 것이 하나 또 두 번째는 보유세는 너무나 낮고 거래세는 너무나 높아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자. 그리고 1가구 1주택도 예외로 하지 말자. 그리고 지방에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전부 합산해 보면 서울의 똘똘한 한 채보다도 값이 훨씬 낮아요. 지금은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요. 취득세도 많이 내고 보유세도 많이 내고 그리고 양도세도 훨씬 더 많이 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지방보다는 똘똘한 한 채로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동산 세제만 개혁을 해도 저는 현재의 상황을 부동산 양극화, 집값 양극화 그리고 서울에 너무 지나치게 몰리는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젊은이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고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정책 금융 당장 금지해야 되고 당장 중지해야 되고요. 그거 말고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 교란하는 것도 정말 막아야 되고 최근에 뭐 약간 좀 막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러한 것도 좀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대책인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하나 꼽으면 바로 부동산 세제 개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시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다 못해서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불러주시면 여기 또 나와서 여러분들께 말씀 또 드리겠지만 기왕이면 제 채널에도 좀 방문하셔가지고 이현웅 교수 경제포럼 거기서 제가 더 자세히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기왕이면 공부도 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사회도 좀 바꿔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거기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얼트코인 특히 스테이블 코인 말씀도 하고 또 부동산과 관련 말씀도 좀 많이 드리고 있고 또 세계 경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많이 말씀드리고 또 우리나라 경제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 함께 여러분들이 경제 포럼답게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사회를 바꿔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또 책도 읽어봐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